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가 이제 두 가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죠. 예, 몇 시에 발표가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과연 이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이 어떨지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큰 반응이 없을 거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또다시 이제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최고가 마감을 하는 그러한 양상이 지속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홍콩으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심층적으로 풀어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그래너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6시에 시작. 그거는 이제 애매하게 2월 말고 3월에 명확하게 이제 봄 개편이라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3월에 시작하기로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예,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전 6시에 좀 더 빨리 그리고 7시 15분, 약 15분까지 조금 더 길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게스트분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만한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마감 상황부터 여러분께 전달 드려야죠.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갔던 폭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보냈던 내용이 여기군요. 자, 3대 지수 계속해서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10%, 16% 넘게 급등했던 것을 보고 난 다음 날이라서 조금 증시는 다시 한번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죠. S&P 500 지수 1.177포인트 그러니까 정말 소폭 0.03% 소폭 강보합권 마감하면서 5.88선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8% 하락한 15,99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이 13번째 사상 최고치. 올해 증시가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3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좀 올랐어요. 장중에는 역대 최고치를 딱 터치를 했는데 아쉽게도 마감가 기준으로는 그 2021년 명확히 11월 19일에 기록했었던 16,057포인트 선은 넘지 못해서 아쉽게도 나스닥은 조금 힘을 더 내야 하는. 근데 보면은 AI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 달리는데도 나스닥이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슬라 형님 때문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보자면 이제 기업 실적 내용들이 조금 뒤로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수면 위로 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전체적인 골자는 금리 인하를 뭔가 선제적으로 막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뭐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그 지속성이 명확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경기가 좀 삐지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나면은 뭔가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는 그 직전 날 이제 목요일 마감하고 나서 연설을 통해서 현재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도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하 시작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월러 의사이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 신중론이 다른 매파 인 분들에게도 또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금요일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내에 어느 시점에 연준이 제약적인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한다. 애매하죠. 예.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예. 되게 다들 뱅뱅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직전 날에 이제 목요일 날 언급한 연내 금리 인하 발언과 같은 맥락을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다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드맨삭스에서는 지금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올해 총 4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상을 내놨는데요. 그 전에는 5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5번 인하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6월로 미뤄지다 보니까 4회로 다시 수정이 된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더 불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주가는 좀 제한적인 하락에 머물렀는데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이제 반도체주도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0.35% 오르면서 788.1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AMD는 2.94%로 소폭은 아니죠. 예, 주가가 그 전날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2.9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도 함께 좀 하락했고 온세미컨덕터의 주가도 2.7%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M7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0.32% 쉬어갔고요. 애플 1%대 조정, 구글도 0.02% 그리고 메타도 0.4% 소폭 하락했고 아마존의 주가는 반면 0.23% 올랐고요. 테슬라가 또 2.7%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아쉽게도 또 장중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1조 9,700억 달러 수준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딱 등극을 했고요. 시총 1조에서 지금 2조 달러 돌파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단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총이 이렇게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8개월. 참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실적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지난주에 저희가 요 실적 한번 보시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9.94% 하락한 8.6달러 수준까지 밀려났는데 예상보다 좀 손실이 커서 그와 함께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스퀘어의 모기업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깜짝 분기 순이익을 달성을 하고 초이익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1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저희가 이제 여행 관련한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는 굉장히 다 초록불을 있다. 여행 수요 굉장히 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또 금요일장에는 또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부킹홀디스 10%, 에어비앤비 1%, 뭐 익스피디아도 2% 하락했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조금 하락했어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가운데 카바나는 소폭 올랐습니다. 카바나는 다른 중고차 기업이죠. 예, 카니발은 소폭 올랐습니다. 카바나 중고차 플랫폼인 기업이죠. 분기 손실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으로 첫 순이익이 달성했다라는 그 소식과 함께 주가가 무려 30%나 치솟았고요. 이와 함께 다른 섹터들 보면은 헬스케어 섹터들 괜찮았고 그리고 금융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반면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여러분 이 뉴스 보셨어요? 달 탐사선, 민간 달 탐사선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무인 달 탐사선인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민간업체인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주가가 달에 잘 착륙했다는 소식 가운데 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전기차 기업들 다 계속해서 부진하죠. 지금 테슬라도 뭐 주가 하락했지만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더 심각한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향 조정 수준이 아니고 거의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 가운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제미다이먼 최고 경영자 회사 주식 80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데 이와 상관없이 주가는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기업 가운데 또 다른 기업 중국 니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라이브네이션의 주가가 좀 올랐는데 지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았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항상 이제 실적을 일요일에 발표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버크셔의 주주로서 저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 내용을 딱 확인을 했는데 자, 토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요일에 하는 거 토요일에 발표가 됐고요. 지난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총 85억 달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그러니까 2022년이 41조 원이었는데 50조 원으로 더 늘어났고요. 순이익도 128조 원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지금 버핏의 그 발언이 또 회자가 되고 있죠. 투자할 만한 종목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그런 종목들, 투자할 종목들은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 보유액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금 보유가 직전 분기 3분기가 209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72달러, 2억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223조 원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금 보유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버핏이 혹시 새로운 회사를 또 인수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맵을 보면은 주말에 뭐 실적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직전 날에도 상승폭을 더 올리면서 주가는 417달러 0.5%더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큰 종목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일부 종목들 좀 빨간불이 짙게 들어오긴 하지만 또 이런 빅세 M7 종목들이 조금 주춤주춤하면 다른 섹터들로 좀 상승이 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밸런스가 맞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시장을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오늘 심층 인터뷰는 홍콩으로 연결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3프로TV가 3월부터 이제 3월 4일이죠. 개편을 맞이해서 정말 더 다양하고 알차고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화면이 되게 느낌 있게 나오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더니 AI 모델이 지금 시점에서 선택한 주식이다. 뭘 선택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 M7에서 또 고르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을지 지금 연초 이후에 시장을 누가 좀 이끌고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좀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 현재 AI 종목들이 좋아하는, AI 모델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승자와 패자가 좀 또 뚜렷하게 나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라고 하면 대형 성장주가 사실 올해 가장 크게 많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고요. 또 제일 사실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 중소형 밸류들, 그리고 사실 또 재밌게 올해 같은 경우는 고배당 종목들도 미국에서는 별로 현재는 재미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밸류, 스몰캡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대신에 지금 성장주 혹은 모멘텀이라고 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걸 우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를 결정할 때 뭘 보면서 어떤 거를 또 체크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뭐 3페이지에 높아진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거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워런 버펫의
이제 버크셔에서가 4분기 실적을 지난 토요일에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금 보유 금액이 사상 최대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언제랑 좀 비슷한 거였냐면, 코로나 직전에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그 2019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워런 버핏이 그 당시에도 사상 최고치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현금이냐? 라는 비난을 사실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굉장히 또 현명한 투자였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워런 버핏 같은 이제 가치주 혹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S&P 같은 경우가 역사적 평균으로 16배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 하늘색이 일반적인 S&P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가중으로 해서 S&P 기준으로 봤을 때 20배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약간 짙은 선이 이제 그뭐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지만 동일 가중, 그러니까 종목들을 그냥 시가총액 상관없이 그냥 개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땐 16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사실 많이 그 하늘색하고 짙은 색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특정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쏠리고 있다. 혹은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조금은 좀 시장이 랠리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향후에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적 음, 이야기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이제 뭐 EPS도 그렇고 계속 상향 추세를 밟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데, 또 특정 종목들을 따로 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헤지 펀드 쪽에서는 M7을 좀 빼고 있나요? 포트 비중을 좀 줄이고 있나요? 뭐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음. M7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네. 그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살짝. 이제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자료거든요. 음. 이 발표 자료를 보면 작년 3분기 말하고 작년 4분기 말, 최신 자료가 작년 4분기 말 자료인데, 3분기하고 4분기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선호도가 조금은 꺾이는 게 보인다라는 게 사실 최근에 신문 기사로 조금 이제 많이 나서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차트를 설명드리면 아래쪽 하늘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늘색 선은 헤지펀드들에서 그 매그니피선트 7에 두 종목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살짝 빠져지면 36%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 그 짙은 선 같은 경우는 M7 종목에서 한 종목 이상 투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걸 네.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막판에 살짝 빠져서 46%로 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호도는 아주 소폭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헤지펀드들은 투자에 있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많이 불려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하고는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이제 포지션을 그 들어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데, 네. 그런 스마트 머니 자금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이제 음.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들도 뭔가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확 바꾸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확 바꾼 건 아니고 다만 조금 음. 선호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조금 선호가 줄어든 것도 아마 M7 종목 내에서도 굉장히 또 편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M7 종목들이 사실 연초 이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장을 뭐 S&P 500 중에서 그 나머지 종목과 또 M7 종목 비교했을 때 수익률 격차가 엄청 났는데, 올해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여전히 그 굉장히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 그래요? 같은 경우는 S&P 500하고 M7 종목들을 비교하면 그 네. 폭의 차이가 있었지 사실 성과가 다 좋았거든요. 오. 근데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개월 정도 네. 이제 수익률을 보는 건데 지난 3개월 정도 보면 이게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이에요. 그걸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하고 메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마존까지는 지금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나고 있고요. 반대로 나머지 종목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봐주시면 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것 같다. 혹은 AI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덜 오르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M7이 워낙 이제 작년부터 시장을 주도해 왔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려 뭐 논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M7이라고 지금은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100%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M7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 혹은 M7은 그대로 있겠지만 안에 종목들은 바뀐다라고 하든지 왜냐면 사실 M7이라는 종목이 특정 테마로 묶인 종목이 아니라 사실 작년에 모멘텀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로 구성된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같은 경우들은 현재도 사실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현재하고는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우리는 M7 하면은 다 AI 종목들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아, 아니고 어쨌든 네, 이제 잘 올랐던 대형주였다라는데 보니까 또 다 잘 올랐던 대형주들 중에서 AI 안 하는 기업이 없었어 가지고 맞아요. 예, 시장은 네. 이제 다 AI를 뭔가 붙어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올랐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단계를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AI 모델이 좀 본 그 성과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수나 이제 다른 뭐 ETF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지수 ETF로 비교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올해 뭐 6페이지 보시면 올해 S&P 500하고 나스닥을 먼저 좀 보고 싶은 게 올해 사실 S&P 500이 더 잘했어요, 나스닥보다. 보통 음. SPY 그리고 QQQ로 보통 보는데 QQQ보다 SPY가 조금 더 잘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AI 모델이 지금 그 골라낸 50종목 압축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게 AMOM이라는 게 두 배 이상 지금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AI 모델의 종목 선정이 음. 괜찮았다라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7페이지에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이제 AI가 잘 골랐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선호 종목들을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탑 10 홀딩 종목들이 어떻게 좀 다른가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눈으로 쓱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사실 종목 자체는 비슷한데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음. 좀 다른데 그 S&P 500을 추정하는 SPY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통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요 순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AMON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AMON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순서가 구성이 돼서 지금 제일 이제 선호하는 종목이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 순서로 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같은 초대형 종목들 뭐 지금 뭐 3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좀 덜 들고 가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전장에서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매그니피선 7 중에서 사실 올해 성과가 S&P 500 대비 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고 대신에 사실 M7에 지금 포함은 안 됐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일라이릴리처럼 뭐 넥스트 매그니피선 7이라든지 뭐 10 이런 식으로 거론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가고 있어서 뭐 M7에 어떻게 보면 M7의 열풍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열풍 다음에
혹시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AI가 한번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AI가 탐구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순서를 쭉 확인해봤고 여기서 이제 기업 하나를 조금 자세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맨 위에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브로드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 브로드컴 하고 나서 이후에 정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잖아요.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그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가끔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100% 믿는 건 아닌데 네. 브로드컴이 이제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수 오?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넥스트 엔비디아가 브로드컴. 오, 네, 이게 왜요? 요거는 사실 일부 미국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 저는 네. 뭐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정도로 그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음. 사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기업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반도체 기업은 맞는데 저희가 보통 반도체라고 많이 하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뭐 GPU들 이제 그래픽 가속 카드를 만드는 기업들 아니면 반도체 그 중에서도 램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요거는 사실 그쪽은 아니고 통신 분야 칩셋을 많이 잘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5위, 뭐 시스템 반도체 한정으로는 3위 이렇게 되긴 했었는데 굉장히 막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포지션을 좀 바꿔가는 것 같고 재밌는 게 사실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는 애플로부터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높은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뭐 제가 8페이지 기사에도 지금 하나를 좀 가져온 게 네. 브로드컴이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음.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그 기사를 뭐 캡처했는데 자세히 잘 알보시겠지만 네.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음. 이제 브로드컴 역시도 굉장히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음. 내용들. 그 브로드컴은 재밌는 게 그 M&A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어요. 어. 네,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사실 그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걸 음. 잘 해오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음. 하나인 것 같고, 연매출 성장이 그래도 보통 15에서 20%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음.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한 1.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 삼성전자가 이제 500조가 좀 안 되고 브로드컴이 한 700, 8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도 현재 더 큰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네, 종목도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2년에 저점이 한 $500 좀 아래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이 종목도. 맞습니다. 안 오른 게 없지만 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들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예, 이런 종목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또 브로드컴을 자주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또 죄송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 2의 엔비디아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일라일릴리. 일라일릴리는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실적도 그렇고 계속 그 네. 비만 관련해서는 뭐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항상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들인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열어두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음. 사실 일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초에 그 AI보다 더 인기 있을 만한 주제 이러면서 GLP-1이라고 네. 그때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그 일랄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지금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주가가 멈추지 않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브로드컴보다 시총이 더 큽니다. 지금 한 9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원화로 보면 900조 가까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재밌는 게
그 보통 이제 제약업종이라고 하면 보통 화이자라든지 뭐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보면 아니, 시총은 사실 훨씬 더 커요. 더 큰데 매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거든요. 음,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총이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일라이릴리가 제약사 중에 최초로 시총으로 보면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원 트릴리언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멀지 음,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냥 일반적인 제약업 혹은 뭐 신약 개발하고는 아예 그 충격이 다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음, 예전에 사실 이제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치료법 같은 경우가 없었을 때랑 현재랑 지금 비교하면 저도 본 지인들 중에서 뭐 혈압약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약 이제 상시로 복용하고 있는 네, 슬픈 친구들이 많은데 네, 음, 그런 비교해 보면 이런 비만 치료에도 그런 식으로 상시 복용하는 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 뭐 지금 얘기하기로는 뭐 200억 달러까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뭐 200조 원 이상도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매출이 그래서 뭐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일라일리가 제일 강점 가진 게 뭐 당뇨랑 비만 치료제 이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 매출 성장률이 26% 요것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사실 저희 AI 모델은 이 종목을 선호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싶어요. 솔직히 왜요?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사실 너무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음, 애플이 아니라 워런 버핏 버크셔 서웨이? 버크셔에서 이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찰리 먼거 이제 부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 부회장님 얘기를 하면서 버핏 옹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음, 이제 그 좋은 기업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 이제 그 멋진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음, 찰리 먼거 회장이 이제 뭐 60년대 중반에 이제 워런 버핏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그렇게 했던 얘기 자체가 현재까지도 이제 본인의 투자의 철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얘기를 보면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멋진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네. 엔비디아가 지금 향후 1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런데도 지금 비싸다라고 하는데 일라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8, 90배 정도 가까이 돼요. 네. 밸류에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제일 핫하고 올해도 가장 핫할 종목인 거는 뭐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음, 현재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솔직히 확답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자, 일라릴리의 차트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네. 작년,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전에 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2023년 이후의 랠리는 이제 비만 관련한 모멘텀이 쭉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 사이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주가의 상승률이 보였고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평가했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면 향후에 과연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숫자를 찍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미국의 비만 인구가 정말 많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뭐 네. 다이어트를 평생 저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데 이게 좀 간편하게 뭔가 할 수 있다면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이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실적,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성장률을 보이게 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대표적인 다른 기업들 브로드컴과 일라일릴리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심층 인터뷰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법인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